자, 단어 파트를 보면 단어에서는 이제 형태소와 단어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형태소와 단어 파트라 생각할 수 있고, 형태소는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였고, 단어는 뜻을 가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단어에는 우리는 단위어, 파생어, 합성어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품사를 따질 수 있어야 되고, 품사의 성격에 따라서 기능, 의미, 그리고 내포되는 형태, 요거까지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지 풀잡하기까지 문제가 나오고, 한 개가 더 나오는 게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았던 유의어, 반의어, 상하 관계, 그리고 동의어, 다의어 같은 의미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일단 순차적으로 갔을 때 1번 문제는 형태소와 관련된 문제였지? 이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의 단위라고 했을 때 이 의미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다? 형식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맞지? 그거 고민하면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잘 봐라. 형태소 분석은 요게 깡패잖아. 동그라미 세모가. 내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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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고 세모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형태소라고 했을 때 형식 형태소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실질 형태소의 내부에는 무슨 형태소가 들어갈 수 있어? 자립 형태소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자립 형태소를 뭘 쳐보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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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쳐보면 얘네들이 뭐가 된다 생각하면 돼.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 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가득이라는 말은 부사잖아, 부사. 가득 차다와 같이 부사도 역시 자립이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를 처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형태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라고 하는 건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 돼서 혼자 있을 수 있으면 자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에는 의존명사로 들어갈 수 있다.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가득? 거기는 파생어가 된 거니까. 요게 하나의 단어잖아. 하나의 단어니까 얘는 가리키는 지시하는 대상이 하나인 거야. 근데 얘는 가득, 혹시 띄고 차다라고 쓰면 얘는 가득이라는 의미를 지시하는 거고 얘는 차다라는 의미를 지시하는 거잖아. 두 단어로 쓰였을 때는 얘네들이 지시한 대상이 하나하나 각각의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하나를 지시하지 않으니까 얘는 두 단어. 근데 얘는 가득이라는 게 뭘로 참여한 거야? 어근으로 참여하고 하가 접사로 참여해서 가득 찬 상태인 하나를 지시하기 때문에 얘는 한 단어로 보는 거지. 모든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 그치? 근데 단어에는 구성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단어라는 건 지시한 대상이 하나인 거잖아. 두 개를 지시하면 두 단어인 거야. 하나를 지시하면 한 단어인 거야. 그거 잘 잡아야 되게. 이해하겠어? 근데 그것까지 지금은 갈 필요 없고 얘는 뭐니까? 형태소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칙한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답이 4번이 되는 이유는 자립 형태소가 두 개인 건 맞아. 꽃하고 내음으로 내 의존 형태소가 두 개가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류가 되는 단순한 형태소 분석하고 형태소 세개 문제였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되니? 내음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내가 난다. 요거가 냄새하고 똑같은 의미야. 냄새를 좀 고풍스럽게 쓴 것이 내음이라 불러.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가 난다 대신 내나 내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띄어서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방언이에요, 방언. 오케이? 자, 비슷한 명령어가 질문한 것과 비슷한 게 바로 그거잖아, 것. 것은 먹을 것이 있다. 앞 무조건 먹을 있어야지만. 하지만 띄어쓸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자립성이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자립이라는 말은 얘는 무슨 형태소가 된다는 거야? 실질 형태소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관계는 다시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형태소 분석 아까 그림으로 그렸지만 딱 형태소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다 그랬지? 실질과 자립과 어간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무슨 명사? 요즘 명사. 요 그림을 기억하면 되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 맞나? 여기서 질문 있어? 1번 문제에서?
자, 그럼 형태소의 개념을 잘 잡고 있는지, 형태소의 종류를 찾으라고 할 때 실질이 무슨 말인지, 자립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했으면 이제 2번으로 가면 되지? 속에 들어가는 거 의존명사. 예. 다시 이야기하지만, 것, 대, 이, 바, 먹은 것, 먹은데, 먹으니, 먹은 바야. 그럼 얘는 띄어서 안 써? 띄어 쓴다는 건 얘는 무슨 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자면?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자면 띄어쓰기가 될 수 있으면은 무슨 형태소라 그랬어? 자립 형태소야. 근데 얘를 왜 의존적인 명사, 의존 명사라는 말이 붙었을까? 의존은 형태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의존한다는 뜻이야. 맞아? 그래서 이 그림이 필요한 거야. 이 자립은 띄어서 문장 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는 거 개념 다시 잡아놔야 돼. 요거 갖다 자꾸 낚아니네. 이해하겠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2번 문제로 가면 이제 단어 형성법으로 갑니다. 단어의 구조로 넘어갈 때 단어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어근이라는 말과 접사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요소가 단어 속으로 들어가면 어근이 되는 거고, 접사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가 단어 속으로 들어가면 접사가 된다 생각하면 돼.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 의미를 더하거나 기능을 더하는 애라 생각할 수 있고, 혼자서는 어떤 의미도 없고 혼자서는 어떤 기능도 못하지만 딴 데 붙어야지만 의미를 줄 수 있는 애가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단어 갖다가 동그라미 셈으로 분석을 해보면 얘는 동그라미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어? 아니라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의미 갖는 것끼리 합쳐져 있으니까 얘는 무슨 어? 합성어. 물건은 동그라미 세모. 얘는 무슨 어? 파생어. 호흡음은 근데 구성 요소가 세 개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야. 그럼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왜 합성어일까? 이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뭐야? 직접 구성 요소야. 단어 구성 요소가 세 개 이상 있을 때 최종적으로 만난 게 뭔지를 따져봐야 돼. 코웃다라는 말이 있어. 코웃다라는 말은 없잖아. 웃음이라는 말이 있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먼저 만난 거야? 얘가 먼저 만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어가? 파생어가 뭘로 참여한 거야? 하나의 어근으로 참여한 거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는 웃음과 코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성어야. 그때 단서 조항이 붙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무슨 어? 합성어.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그럼 짓밟히다는? 짓밟다라는 말이 있고 밟히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짓밟는 행위를 당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의미 해석은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결합하는? 얘가 결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얘는 파생어야. 직접 구성 요소가 중에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고 파생어인 파생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호웃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근데 동그라미 세모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짓밟히다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동그라미, 세모. 근데 동그라미가 아니지. 세모, 동그라미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를 우리는 무슨 도라고 이야기하고 나무 그림, 수영도라고 한다는 거지. 그때 우리는 처음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단파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호가 어근이니까 기억이라고 해야지. 됐어? 단어 형성법에서 처음 나오는 문제는 북화어와 단위로 구조 분석하기를 통해서 단파합 중에 뭔지를 찾는 문제가 나와. 그때 나오는 개념에는 직접 구성 요소와 수용도라는 개념이 나와. 이해하겠니? 여기까지 됐니? 넘어가. 자, 3번은 딱 보니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잖아. 답은 되게 쉽게 나오지, 이제. 통사, 비통사 우리 얼마나 많이 했니? 통사, 통사, 비통사, 통사,
비동사니까 답은 4번으로 간다. 바로 나오지. 그치? 동그라미가 통사인 이유는 얘가 문장 내에 혼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러잖아. 지금이 무슨 계절이야? 겨울. 상관없지? 풍선이 뜬? 상관없지? 우리 의견이 갈림. 상관없지? 근데 얘는 덥은 혼자 들어가? 저기 밥이 어떻게 돼 있어? 덥. 안 되잖아. 쟤 지금 뭐해? 집에 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그냥 단순하게 통사, 비통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 찾기 문제가 나오는데 종류를 분석하는 기준에는 의미 기준이 있고 구조 기준이 있다면 이 구조가 뭐하고 똑같지 않은 거?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하고 동일하지 않은 걸 우리는 무슨 합성어라고 한다고? 비동사라고 하고 똑같은 걸 형사라고 한다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공식처럼 보는 게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눠놓고 앞에 있는 애가 다른 문장 속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비동,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 들어갈 수 없으면 비동사.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비동사적 합성어 나온 김에 그럼 비동사적 합성어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간이 어떻게 있거나 단독, 뭐 없이, 어미 없이 단독으로 있거나. 오케이? 한 시간이 지났군요.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부사가 있다면 뒤에 이어지는 게 뭐라면? 체언이라면 이건 비동사로 본다. 예를 들어서 척척박사 같은 거. 오케이? 됐어? 요 기저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통사 비동사를 찾으라는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 쓸 때 내신이든 수능이든 구조를 직접적으로 주지. 얘는 명사 플러스 명사. 얘는 용언의 무슨 형이야? 맞아. 관형사형이야. 용언의 관형사형에 뭐가 붙어 있는? 명사가 붙어 있는 구조. 요거까지 이제 엮어서 문제를 낸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얘는 용언의 어간이 땡땡어미 없이 명사하고 결합해 있는 거야. 무슨 어미라고 해야 돼? 전성어.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야. 용언이 체언을 꾸미기 위해서는 얘처럼 관형사형이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은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였던 거야. 성격을 전환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성어미 없이 명사하고 연결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게 헷갈릴 수 있으니 이걸 연결어미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오가다는 용언의 어간이 무슨 어미 없이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가 필요하잖아. 이게 연결어미가 없이 뭐하고 연결돼 있는? 다른 용언하고 연결돼 있는 거. 갈림길은 용언의 무슨 형이? 명사형이. 뭐하고 결합돼 있는? 명사하고 결합해 있는 구조. 요거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됐어? 그럼 니네가 기저지식으로 합성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합성어는 구조에 따라서 통사, 비통사가 나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또 기저지식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항상 품사는 섞여 나와. 품사는 언제나 섞여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그거까지 알아둬야 돼? 여기까지 됐니? 넘어가?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어디로 간다 생각하면 돼? 품사로 넘어간다 생각하면 돼? 여기선 품사 중에서 체언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체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뭐가 있어? 뒤에 무슨 조사가 붙을 수 있고, 역조사가 붙을 수 있지? 앞에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관형사를 포함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 맞아. 여기까지 됐어? 관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름이 왜 체언이야?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성분이 다 될 수 있으니까 체언이야. 몸체자를 써서. 됐나? 그래서 얘가 답이 몇 번으로 가는 이유는 몇 번이냐 이거? 그렇죠. 1번이네요? 아닌가? 1번으로 가는 이유는 몇 기를 해? 무슨 조사가 붙었어? 격조사 중에서 목적격이 붙었어.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면 다른 체언을 수식하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바꾸면 맞는 말이 될까? 그렇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걸 플러스 A처럼 이야기하면 서술의 그치 대상이 된다.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우리가 풀어서 나올 때 똑같은 말이라는 걸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체연은 요게 나오고 체연에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의존명사와 대명사 구분이 제일 많이 나와. 여기까지 됐어? 넘어가도 돼? 그래서 체연은 항상 문장 성분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 자, 이제 용언이야. 자, 일단 용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시 떠올려봐. 용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제로는 얘처럼 뭐와 뭐를 구분하는 문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얘처럼 뭐하고 엮어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품사, 통용하고 엮어서 나오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 의미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얘가 자꾸 의미 구분을 하래. 그치?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형용사하고 동사의 통용은 형용사는 현 상태만 이야기하면 형용사야. 근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면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봐. 구분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 현재 시제에서 너 말함이 니은는 너보기. 명령청유 알아어라 자 너보기.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함이 늘어 너보기. 마지막 관형사용함이 는 너보기.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 안 들어가면 형용사. 능구나가 붙으면 동사. 분화가 붙으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여기 봐봐. 자, 여기 굳은 말버릇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얘를 통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잖아. 말버릇이 굳다가 되잖아. 말버릇이 굳다라고 하는 건 굳었다도 될 수 있고 굳는다가 될 수 있고 굳겠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 다. 왜? 얘는 말버릇이 굳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인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은 말버릇을 고치긴 쉽지 않다. 말버릇이 굳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를 의미하지만 얘는 시간을 전제로 하는 상태야. 그럼 시간을 전제로 한 상태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용이라 불러. 맞아? 작용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동사라 불러.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동사라고 한다는 거야. 현 상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라고 불러버려요. 그렇지. 얘처럼 우리가 의미를 착각하면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 품사의 통용에서 이게 짜증나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거의 구분이 되는데 잘 봐라. 있다. 써봐. 밝다. 그리고 크다. 그리고 늦다. 얘네들이 동사, 형용사, 통용 문제야. 근데 완전한 의미 차이가 있어 보이지를 않아. 특히 발달 한번 볼까? 얘들아, 밝다 앞에 부사로 점점을 집어넣으면 얘는 동사가 돼. 근데 밝다 앞에 매우라는 말을 집어넣는 순간 형용사가 돼. 왜? 매우는 현 상태만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점점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점점 박는다 되고 매우 박는다 안 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점점하고 매우를 빼고 읽어보면은 박는다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는 애들이 바로 요 네 개, 품사의 통용에 의한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발걸음이 늦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린 걸음을 갖고 있다는, 내가 느리다는 상태 자체만 전달하는 거지 시간을 존재하지는 않잖아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약속 시간 항상 늦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5번은 그냥 제껴도 돼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니네가 기저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용어 가운데는 동사, 형용사가 통용되는 용어이 되게 많아. 그거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문법은 이론을 알면은 그 다음에 의미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연습해보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할 필요는 없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궁금하면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야. 시간을 전제하고 있는가. 과정을 전제하면 동사라고 생각하는 거, 그 하나 알고 있으면 조금 불만해. 이해하겠어?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가 용어에서 하나가 나와. 여기서 헷갈렸던 소재. 있어? 넘어가도 돼? 자, 다음. 사전 활용하기 문제야. 자, 이거는 여기에서 처음 나온 건데, 용어 두 번째, 용어를 사전으로 표기할 때 무슨 상황이 되는가? 사전 표기에서 우리는 표제어라고 한다면, 표제어는 항상 뭘로 표기된다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가? 기본용어로 표기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제다 1, 제다 2, 제다 3처럼
무슨 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음 이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어라고 하는데? 다이어라고 하는데, 그때 1번에 있는 뜻이 항상 가장 중심적이고 직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중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2번 이후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어? 주변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까. 여기까지가 사전의 기본적인 루트야. 그리고 용언이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요게 나올 수도 있어. 용언의 주요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체어는 모든 성분이 다 될 수 있지만 용어는 주로 뭘로 쓰일 수 있어야 돼? 서술어로 쓰여. 그럼 서술어가 온전한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모든 문장에는 다 주어는 갖고 있으니까 주어는 100% 갖고 있으니까 주어는 무조건 갖고 있어. 그럼 주어 말고 뭐가 필요한지를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는 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온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무슨 뜻이야? 주어와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부사어가 필요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 얘는 그냥 모든 내용에 전제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제다 1이 용어 그 문장의 서술어로 쓸 때는 몇 자리 서술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치, 두 자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와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정보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을에 두 개가 이제 한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주어 말고 목적어도 필요하고 부사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서술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세 자리 서술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분명히 단어 파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술이 자릿수가 튀어나와. 왜? 용언이기 때문에 그래. 문장 성분하고 품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었어? 알겠니? 됐니?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야. 여기서 헷갈렸던 거. 넘어가도 돼? 잠깐 쉬었다 갑시다.